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참 낯선 포맷이긴 한데 저도 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항숙 교수입니다. KM 크릭 온라인 패널 디스커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동기는 지금 사실 석 달 이상 이 코로나 우리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는데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그리고 또 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사실은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애쓰고 계시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연구적인 그런 준비, 근거가 마련해야 될 근거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토의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논의와 방향 제시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오늘 그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모신 분들이 또 사회자 포함 패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지는 보기와는 달리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섭외하느라고 너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준비를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완전체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모인 거예요, 완전체로는. 그래서 진짜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준비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사회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메디스트림의 정희범 대표님이 사회를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희범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M크릭 패널 토론 코로나19 이후 이제 한의학의 역할 사회 맡게 된 정의범입니다.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너무 바쁜 분들이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식 패널 토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세우고 토의를 시작하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려 깊은 논의입니다. 이제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원칙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효율입니다. 이제 함께 현황을 빠르게 짚어보고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패널 분들의 토의가 끝나면 Q&A 시간이 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본 행사는 녹화되어서 이제 유튜브와 그 KM크릭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그 참여자분들이 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토의 끝나고 Q&A 끝나고 자유 토의가 시작된다는 점 이제 인지해 주시고요. 그때 이제 시작 전에 그 Q&A 시작 전에 사정이 있거나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께서는 말씀이 길어지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효율적인 논의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의인 만큼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도 이제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아래 보시면 창의 아래 보시면 마이크 표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언 안 하실 때는 마이크 끄시고 이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긴급 상황이나 필요한 게 발생하는 경우는 지금 이 화면창에서 우측 상단에 나라고 써 있는 화면 왼쪽에 댓글창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댓글 이항숙 교수님이나 KM크릭에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패널 토론 토의 시작하겠고요. 우선 이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이제 노력, 희생, 그리고 이제 봉사,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빠르게 극복해 왔고 세계적인 이제 모범 사례로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규모의 바이러스 전염병이 더 자주 발생될 거라고 모두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의학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에 대해 좋은 말씀 주실 패널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신
그 한의사협회 국제이사 강영건 이사님, 그리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지침 초안 개발하신 최준용 교수님, 그리고 WHO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한의학의 역할 주제로 발표하신 장인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환자들은 호흡기 증상을 넘어서 정신과 이제 소화기, 순환기 관련 증상을 많이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코멘트를 주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 박재우 교수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내과 권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연구,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한의학 역할 이야기하는 시작점으로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그 한의학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건 그 협회 국제이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의 한의 치료 역할 현장에서 어땠는지 대구에서부터 서울센터까지 간략한 성과에 대한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센터에서 재난 전문 한의사라고 불리는 대한한의사협회 국제 기획이사 강영건입니다. 왜 재난 전문 한의사냐면 아프간, 이라크, IT 전쟁, 동티모르, 동남아 쓰나미나 또 가까이 있는 사천성 지진까지 국제적인 재난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 코로나19 재난에 참여해서 대구센터의 초기 세팅을 맡았습니다. 재난 지역에서는 재난 특성에 따라 응급의학과나 정형외과, 감염내과 등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제일 많이 필요한 의사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의료를 대표한 한의사분들의 참여가 코로나19 사태에 좋은 대응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센터는 3월 9일부터 대구에서 시작했고요. 4월 5일까지 대구를 마감했습니다. 또 서울은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어제까지 기준으로 2,132명의 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19%의 환자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PPT보다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19% 거의 20%의 환자들이 진료했고요. 첫날 저희가 20명으로 시작한 센터가 이만큼 많은 환자들을 본 것은 저한테 참 놀라운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허락해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정부의 허락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하고 환자들이 전화를 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20%의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저에게는 좀 놀라운 데이터고요. 환자 대부분 분들은 대구센터 초기에는 코로나19 초기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확진받고 병원이나 시설에 못 들어가고 자가 격리 중이신 분들, 그리고 둘째 주 이후에는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중심으로 연락을 주셨고, 현재 서울센터는 음성 판정 받고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소하신 분들의 연락이 많습니다. 주로 경증 환자들이 많고요. 대구센터에서 근데 경증 환자들이 많지만 대구센터는 65세 어떤 남자분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처음에 아무 열만 있고 무증상이어서 본인은 왜 자기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 진료진들이 제발 아버님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너무 차이가 납니다라고 계속 권유를 드려서, 그때 당시 대구는 확진을 받아도 병상이 차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분을 저희들이 계속 권유해서 결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급성 폐렴이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진료진에 대해 너무 감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고 퇴소했다가 다시 재활성되는 케이스들이 저희 진료센터에서도 많이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까지
2,132 케이스는 여기에 또 어떤 숫자도 포함되어 있냐면 한국에 와서 확진된 미국인들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페인 분이 그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확진된 그런 케이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환자들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방 점수는 심지어 0이고 한의학 점수를 10을 준 분한테 물어봤더니 양방은 가두기만 하고 자기한테 어떤 약을 주거나 처치가 없었는데 한의사들은 매일 전화도 주고 약도 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점수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면 급성 감염병 질환에서 한의학이 처음으로 역할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나 사스, 메르스 때 급성 감염병에서 한의학이 치료를 국민들이 경험을 못했는데 급성 감염병 환자들에게 한약을 투여하고 또 이들이 그 한약에 대해 효과를 본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크게 몇 군데로 나눠서 생각하면 환자들은 우선 한의학을 경험해서 좀 많이 감사를 표하고요. 한의사들도 한약의 효과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청패배독탕이나 여러 가지 처방들에 대해서 놀라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또 감염병 방역에 한 발 내딛는 것들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대생들은 지금 시업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 의료인으로 준비하려면 이곳을 반드시 가라라고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도 처음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처음엔 좀 너희들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한 20% 넘어가니까 좀 우리한테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오늘은 신임 심평원장님께서 현장을 왔다 가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첫 사례부터 계속 이제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의학의 효과 그리고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변하고 뭐 플라이나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시스템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 아마 하실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부 공공의료에 들어가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한스러운 게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더 자발적으로 하지만 사실 자발적인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또 공공의료에 한의학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사실 신종플루 이후에 생긴 질병관리본부에 한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오늘과 같이 감염병 내에서 한의학이 좀 제외되는 사태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공공의료 영역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사들 집행부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잘 만들려면 의료기기 사용 확대뿐만 아니라 양한방 협진이 되는 특별한 감염병 센터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는 이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센터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광주뿐만 아니라 뭐 광명이나 여러 군데 그 공약들을 내세운 곳들이 많아서 각 지자체나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먼저 한의계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2호나 코로나 30 때는 저희가 이같이 정부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정부 안에서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영건 이사님께서 일단 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데이터가 확보되려면 이제 국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이제 제도 개선과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한국 한의학의 역할, 이 전 세계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지 WHO 이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한의학의 역할 주제로 발표하신 장인수 교수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장인수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석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서 초기에 중국에 나와 있는 지침을 이제 계속 2판부터 한 7판까지 번역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가
그때 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 진료 가이드를 만들게 돼서 제가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도중에 거의 한 3월 말인데 WHO에서 저희의 이 사안과 유사하게 전통학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어떤 세미나가 열리게 돼가지고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한국의 한의학에서 역할 같은 것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 파워포인트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3월 30일 날 WHO에서 열렸던 데 썼던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강영건 이사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다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그날 장면인데요. 예, 그랬던 파워포인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WH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한국한의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약간의 비하인드가 있던 국내 일간지에다가 좀 내고 싶어서 한두 군데 접촉을 했는데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더 보완하고 준비해가지고 홍콩에서 나와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다가 기고를 했고요. 이 기고문은 4월 9일 날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있고 국제저널, 국제신문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세션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기사가 올랐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들 위주로 해갖고 간단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들은 이제 원격 진료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지금 강의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뉴 밀레니엄 이후에 이런 급성 감염성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5번 정도의 큰 어떤 이런 파도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영향을 끼쳤다든가 이런 것들. 2003년 사스가 있는데 사실 사스는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그 후에 2009년에 있었던 2000년대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13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거쳐오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떤 전염성 질환들, 급성 감염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그런데 한의학이 기여하지 못했어요. 사스는 군에 상륙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던 신종플루나 메르스 때는 한의사들이 굉장히 어떤 한의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것들을 강조했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적정의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들어가서 현장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환자를 봤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자 전체에 5명에 1명꼴로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인 것 같고요.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다음에 우리가 뭘 할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오늘 주제의 모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될 내용은 그 중에서도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왜 원격 진료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원래 정부가 한국의 한의사들을 끼워들려고 만든 자리는 아니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확진을 받으면 병원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약을 복용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원격 진료를 잠깐 한시적으로 열어둔 겁니다. 이번 원격 진료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 끝나면은 아마 잠정적으로는 중단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고혈압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방전을 받을 길이 없고 약국을 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열린 문을 한의사협회가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원격 진료를 만들고 진료를 개시를 한 거죠. 정부에서도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이 최대 문제점들, 가장 장점은 이제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제한점이라면 진단의 어려움이 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로 바이탈 차이 같은 것들을 이제 셀프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들, 그리고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이 순서도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환자들은 마일드 환자, 4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레벨 환자들을 위주로 보고 있고 또는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의사분이 글도 쓰셨는데요. 왜 우리가 중등도나 중증 환자를 못 보는 거냐 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 입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병원 입원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한다거나 치료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했던 거죠. 각종 치료에 임했던 장면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시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플을 이용하게 됐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전화 상담을 위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톡도 활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설명 다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차 의료 현장에서입니다. 한의사를 떠나서 1차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 코로나를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레벨 D의 보호장구를 차고 방호복을 착용을 하고 나서 환자를 진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분들이 한의사예요. 지금 저희 진료에 참여했던 분인데 여기 센터는 아닙니다만, 그 또 다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격 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방법들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1차 의료 의사의 숫자는 한국에서는 2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OECD 자료인데, OECD 자료는 항상 한국 한의사를 포함한 데이터를 냅니다. 써 있습니다. 한의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7%, OECD 전체 평균은 약 28.9% 정도인데, 이 말은 전체 개원의의 약 30%가량은 작은 클리닉에 있는 1차 의료 의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코로나 환자의 어느 정도가 마일드 스테이지냐,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이것은 한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라도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1차 의료 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의사를 포함한 1차 의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아직도 이제 코로나 사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자로 보고된 환자 8명이래요. 이제 진짜 한 자릿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저는 이처럼 원격 진료가 사실 차선책은 분명합니다. 차선책은 분명하지만은 이런 급성 재난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려될 상황이라는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이제 네. 이 발표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원격 의료이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이고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이제 앞서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한의사협회 이제 코로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치료 데이터, 그리고 이제 효과 데이터랑 안전성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쌓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더 큰 기획들이나 이런 참여를 하려면 저희가 좀 괜찮은 어떤 결과들을 누적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도 데이터 모여지고는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처음부터 이걸 기획 단계에서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진료진을 꾸미고, 그 다음에 진료진을 서포트하는 그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자문도 같이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셨던 최준용 교수님 아마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다만 지금 좀 한계점이라면 이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배제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증 환자, 거의 다 100%라고 봐도 좋은데 경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데이터가 이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권승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경증 환자에 있지만 아까 강의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심각한 케이스가라고 보여져가지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해서 결국은 큰 병원에 이송을 했고 거기서 중환자실까지 입원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하고 설문지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고 구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원격 치료라는 한계, 그 다음에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가 좀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방금 최준용 교수님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한의진료 지침 초안 이제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감기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중국 코로나19 진료 지침과 한의 코로나19 진료 지침의 차이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호흡기 진료를 맡고 있는 최준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나라는 역시 우한이 위치했던 중국이었죠. 2023년 사스 사태 이후에 중국은 유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 있게 되면 정부 지침의 중약 치료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계속 배포를 했습니다. 신종 플루 때도 그랬고요. 환자는 또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 때도 중국은 정부 지침에 중약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서 배포가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중국은 이제 발빠르게 지침을 반포하고 또 그 안에 중위 치료 부분을 넣었는데요. 이 특징을 보면 이제 신종 플루 때처럼 중약 치료 지침은 판을 거듭하면서 환자들의 어떤 증상의 동향이나 어떤 상태를 좀 반영을 해서 이걸 이제 업데이트, 수정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합니다. 제가 확인한 게 3월 3일 제7판이 아마 최종 판일 텐데요. 이 치료 부분을 보면은 이미 베스트셀러 같은 처방이 된 청패배독탕, 통사요린 처방을 경증, 보통형, 중형, 그리고 상황을 봐서 위중형 환자에게도 쓸 수 있다고 이제 전면에 내세웠죠. 그리고 나서 별도로 중증도별 단계, 중등도별 단계에서 이제 처방명은 제시하지 않고 각종 이제 그 처약이죠. 그런 처방들이 이제 변증 분야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정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현재 각 중국의 전국에서 실제 환자와 대면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는 중국 각 지방에서 배포한 지역별 이 진료 가이드가 다 존재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IMR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작업을 같이 해봤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17개의 각 성의 지방정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4개의 중앙산하 직할시 가이드라인, 4개의 자치구 가이드라인 등이 이제 검색이 됐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중앙 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각 지방별 성별 지침의 그 다양성이 엄청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천성 뭐 지침 이런 걸 보자면 보통 남쪽 지방 사람들이 이제 약을 세게 쓰지 않는 편인데 마왕의 사용을 최대한 좀 자제하는 그런 그 패턴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그 중앙 또는 지방의 지침들이 발표를 해서 진료에 임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이런 지침들은 탑다운 형식으로 반포되는 건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진료 지침 개발을 할 때 학술적인 진료 지침은 뭐 이 저널에 실린 것들 보면 여러 가지 근거 분석, 뭐 추천, 권고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거의 뭐 정부에서 딱 권고 합의 과정은 없이 바로 지침이 반포가 된 걸 확인했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 및 그 의사협회 등등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입원에 해당된 환자들 아까 장인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환자들의 한의 진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침 자체가 사실은 뭐 있을 수가 없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 진료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의 진료 권고안은 장인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축이 돼서 여러 학계 및 개원의 중심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잘 짜여서 이제 지침이 나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폐기내과 협의회에서 따로 이제 진료 지침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 먼저 협회 지침안을 보면 청패배독탕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약물의 유틸리티 등을 이제 고려해서 관동화를 뺀 처방을 일단 우리나라에선 주된 처방으로 제시를 했고 다양한 종류의 기타 처방들을 이제 제시를 추천을 했죠. 반면에 이제 이 폐기내과 협의회에서는 질병의 어떤 공공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주된 처방이 청패배독탕이 워낙 유명해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는 만들었고요. 나머지 모든 추천 처방은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제재 항목 내에서 추천하는 안을 일단 마련했고 뭐 학술 지침 개발이 기본적인 뭐 절차 등을 좀 델파이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튼 실제 전화 진료에서는 이 한의사 협회가 셋업을 했기 때문에 협회 권고안 중심으로 투약이 되었고요. 제가 매일 지금 그 협회에서 본 환자들을 조를 짜서 여러분들이 수고해가면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매일 모니터링 해본 바로는 뭐 효과나 환자의 반응이 아주 좋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향후 이제 이런 코로나가 5년 단위, 10년 단위 아까 우리 강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이제 뭔가 액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는 정말 한의사 여러분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큰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공공의료 체계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번에 폐경내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이 깊은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좀 한의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좀 의견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호흡기 감염병이 있어서 이제 뭐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많은데 일단 중국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 이제 중서해결합, 즉 의한 협진 혹은 한양방 협진 문제죠. 대부분의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하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든 현재 주된 분야가 근골격계 내지 중풍 재활이나 뭐 암 등의 여러 비급여 진료 위주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이번 코로나 폐렴에 이제 중의학이 뛰어난 효과를 적극 홍보했었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폐렴에 대해 입원 진료 상태에서 수액 뭐 여러 가지 기본 처치 인공호흡기 등등 기반에서 이제 중의학의 사용이 빛을 발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급성 전염병 협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화 진료로서 경증 또는 뭐 회복기 환자들이 한의 단독 진료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염병 영역에서는 한의계의 효과적인 협진 참여가 향후 과제이고요. 정부 당국의 정책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겠죠. 더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인 단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야 하겠고요. 중증 질환의 공공의료 한양방 협진이 가능한 실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일단 차기 지금 기획되고 있는 한의학 육성 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감염질환 파트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민간도 좋고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같은 주요 질환을 뭐 협진 진료를 하든 연구를 하겠다고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제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나 제가 근무하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유일한 중앙정부조직 산하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요. 공공의료기관 중에 기타 이제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의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활성화를 되려면 뭐 한의계가 감염병에 기여하고 근거를 쌓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어떻게든 어필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아주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대관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복지부 한의학정책관실이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든 함께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지부 한의학정책관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나 기타 공공의료 분야의 여러 관계자들과 폭넓은 대화와 좀 개선책 등을 어필해서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한 발짝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하는 게 큰 숙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려면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잘 지금 풀어야 된다는 점 말씀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 행사가 개최됐을 때 이제 좀 연구자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가 원래는 됐었기 때문에 최준용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아무래도 폐경내과시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격 진료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좀 이제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과 이제 개선점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한의계의 코로나 전화 진료는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약 처방을 진행한 해방 이후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죠.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뭐 휴일도 없이 매일 협회 관계자분들 밤이고 낮이고 막 자료가 올라옵니다. 막 현자본 차트 올라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엑셀 프로그램 입력하고 자문단 검토하고 있는데
2,000명 넘는 지금 이 한의진료 코로나 환자들의 이제 소중한 자료들을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또 다른 큰 도전 같습니다. 임상 진료 관찰 자료에서 이제 어떤 뭐 데이터를 만들어서 논문을 쓰든지 하는 이런 자료 가공에는 사전 계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당연히 너무 급하게 빨리 막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분석할 땐 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진료 현황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 통계들이 있거든요. 어떤 환자 그룹을 진료했고, 물론 경증 환자들이겠지만, 어떤 증상들을 주로 많이 호소했고, 어떤 처방들을 했는지 등등을 이제 우리가 리뷰하는 것도 아주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아주 기적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사실 관심이 많은 거는 한방도 어떤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학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분석과 결과 해석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교란 변수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서브 그룹들을 잘 추려낸다면은 또 효과에 대한 어필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이제 진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으로는 이제 건강보험 그 시스템의 활용이 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특히 공공의료 체계에 철저히 예속되는데요. 지금 한의학 같으면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있지 아예 정부 의료 시스템에서 그냥 밖에서 진짜 안타깝게 돼버렸거든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약의 비급여 조제약만으로 또는 지금 무료 진료 이런 것으로는 이제 건보 시스템 내에서는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폐기내과에서 이제 건강보험제제 추천 전략 중에 하나는 사실은 환자한테 그냥 본인 부담금 받고 보험약을 일부라도 처방을 좀 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구가 한 건이라도 되면 이분은 건보 데이터에 이제 연동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이제 각종 주요 지표 자료, 예를 들면 건보 자료에 뭐 사망 지표, 결국 데이터나 뭐 바이러스 재활성화, 뭐 입원 등등의 결과를 연동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단순한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연계된 코호트 연구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한 당장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도 않고 연구하려면 1년 이상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급성 감염병 시대에 이제 급하게 저희 한약제제나 한약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이제 한의학의 기초 중개 연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중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감염 실험이니까 당연히 기존 실험실에서 같이 하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어떤 랩을 구축해서 항바이러스 효능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하면 감염병 초기에 효과적인 한약제제 또는 뭐 개별 한약을 빠르게 스크리닝 해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통 의학적인 지식도 결합을 해서 다음에는 효과적인 진료 지침을 아주 신속히 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지침이죠. 네, 이상이 제가 생각한 향후 개선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원래 처음에 폐기내과에서 그 지침 냈을 때 왜 이렇게 보험 제재가 들어갔느냐 말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또 의도가 있으셨다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정리해보면 현재까지 정리를 해보면 제도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질병관리본부 이제 협진 체계 안에서 이제 정식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해서는 이제 좀 현재 상황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이제 각 과의 또 입장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코로나19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센터 가서 또 진료 봐보면 소화기 증상, 순환기 증상, 정신과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과의 전문성을 좀 발휘해야 하는 또 질환이구나 생각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과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신과 증상 호소가 의외로 정말 좀 많았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도 진료 봐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전대학교 이제 한의과대학 이제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님께 그 정신과 진료 개입, 연구 어프로치 좀 더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준비할 부분, 뭐 적용할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인철입니다. 사실 이번 그 화상 혹은 그 전화
원격 진료에 이 정신과에서 조금 초기부터 같이 결합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 이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한의 정신과의 진료와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진료 지금은 그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자라고 하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또 뭐 다른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치자 혹은 격리 해지자라고 할 수 있는 비격리자들 그리고 또 환자 주변 또 일반인들도 저희 한의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정신과적 그 질환이나 증상을 보이게 되는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질환의 특성 또 이런 불안전한 정보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불신 이런 그 질병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질병으로부터 생기는 2차적인 원인 뭐 이를테면 그 확진자의 동선에 걸려 있는 직장의 폐쇄라든지 또 확진자 자체를 마치 바이러스와 동일시하는 이런 그 취급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이 세계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래서 업무 형태의 변화라든지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정신과적인 증상은 공포, 두려움, 불안, 뭐 건강에 대한 염려, 우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과 함께 과긴장, 불면, 통증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 증상들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 보고들이 되고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경계정충, 우울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 KCD 상병으로는 공포증, 적응장애, 뭐 범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자들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정신과적으로는 이분들의 주된 감정이 뭐냐, 우울이냐, 불안이냐, 분노냐 이런 주된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증상들의 증상의 심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동반되는 신체 증상도 저희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진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 검사는 좀 더 객관적인 그 데이터를 좀 얻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치료에 접근하는 차원에서 저희 뭐 불안, 우울, 화병 변증 도구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또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불안, 우울, 분노 척도들을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이런 검사에 기반해서 한의 진료 지침을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약물 치료, 또 심리 치료, 그 다음에 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어렵지만 비격리자이거나 또 일반인들은 대면 치료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약침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전화 그 진료라든지 화상 진료가 특히 이제 가능하다면 이런 심리 치료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 자유 기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료 기술로 등재된 그 치료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자가관리법으로 명상, 점진적 근육연료법, 자율련법들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이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이 진료의 진료 데이터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감염병들이 왔을 때
우리 한의 치료가 얼마나 유효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어떤 대상자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이 진료를 하는 진료의들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교육들, 또 표준화된 심리치료나 자가관리법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다양한 연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들이 연구 준비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은 대상자 특성에 대한 좀 단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과적으로 문진이나 심리 검사를 실시해서 이런 질병 공포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 같이 미중유의 어떤 그런 질환들에 노출되는 분들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주된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변증 유형에 대한 분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 격리자, 그리고 비격리자, 이런 이제 대상 유형별의 분명한 그 서브 그룹에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그래서 그런 대상 유형별 차이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심리 치료나 심리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이 환자 그 원격 진료의 형태를 설문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하는 이런 연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중재 방법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인데요. 아까 최주영 교수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통제되어 있는 그런 RCT 연구들 같은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찰 연구의 형태로 근거 수준은 좀 낮지만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증상에 대한 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심리 치료와 자가 관리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 연구로서 적어도 이제 비포 애프터의 변화값들을 좀 평가하는 연구, 그리고 이런 환자 대조군 연구로서 뭐 후향적 연구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그 한의 치료를 했던 그룹들과 하지 않았던 그룹들 간의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현재로서는 좀 가능한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다음 감염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다들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거는 역시 정책으로서의 어떤 제도로서의 진입을 얘기하시는데, 이때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증명을 했는가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치료 방침도 이제 표준 진료 지침 얘기하시고, 이제 환자 진단 과정이나 진료 과정에서 이제 표준 스케일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 사전 미팅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갖춰지면 더 좋은 데이터가 양산될 수 있을까? 이번 진료 과정에 대해서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신 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 박재우 교수님께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의 박재우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 드디어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했다는 데에 크게 경축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사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에 사용되었던 진료 차트를 좀 꼼꼼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제 소화기 질환도 많이 이게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비대면 진료라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이미 이제 준비된 한약 제제만을 위주로 처방해야 한다는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다 감안해 보더라도 몇 가지 좀 개선점들이 좀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이제 보고 제가 좀 느낀 바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차트가 이 임상의 이제 데이터가 돼서 향후 이제 한의 치료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여러 이제 항목들, 증상들 있죠. 주증상들을 이게 체크하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 대변의 이제 상태라든지 이 배변을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환자가 그 대변 상태 평가를 하는 데는 아무리 우리가 한의 진료라고 해도 증상 평가에 대한 이 객관성 또는 표준화된 툴을 사용하는 법을 이제 사용했었더라면 비대면 진료라도 이 증상 평가를 우리 해놓은 이 데이터가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예진을 하거나 진료하는 한의사가 이게 그 매 차례마다 좀 달라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측정자 간 이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긴데 그 바이어스까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설사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비계내과 영역이나 소화기학 영역에서는 지금 그 그림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브리스톨 스톨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료실이라든지 또는 임상 연구에 활용하고 있고 매우 이 그림이나 이게 쉬운 용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면 화상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도 쉽고 어떤 간단한 이제 앱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된다면 환자로 하여금 손쉽게 이제 선택하여 측정자 바이어스를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발열의 경우인데요. 물론 그 굉장히 이번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번 차트에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체온계를 사용해서 자가 측정해서 그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트상으로만 봐서는 이게 이제 언제 좀 측정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발열이 이제 그 양상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재측정한 어떤 측정치 같은 것을 이게 체크하는 항목이 좀 없었다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어가지고요. 보통 이제 통상 우리 병원에 입원해도 발열이 난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게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차트를 이제 개선한다면 측정 간격을 뭐 환자의 어떤 중증도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뭐 2시간이나 8시간 간격으로 해서 조정해 가며 양상을 기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가 마치 입원 환자의 발열 자료처럼 바이탈 사인의 자료처럼 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한 증상도 많이 이제 동반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오한의 정도, 그 심한 정도를 이게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가 사실 조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한의 이제 유무가 또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발열에 이제 동반된 증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유무가 좀 더 중심적으로 좀 판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오한이라고 하면 어떤 차가운 자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정도, 매우 추위를 이제 싫어하는 정도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기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9번에 이제 또 증상 평가에 피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비계내과에서 많이 보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런 초진 설문지와 같은 어떤 지시어로만 평가하는 것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나 데이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제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는 이 5점이나 7점 리커트 척도 같은 것이 사용된다거나 또는 바스 같은 그런 일반화된 어떤 툴이 사용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제 구역, 좀 헛구역질이죠. 이제 여기 10번 항목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구역은 거의 헛구역질과 이제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오심 우리가 이제 그과 동반이 된다거나 이제 선행되는 증상으로도 볼 수 있고 구분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심이나 구역은 오히려 이제 동일선상으로 좀 보고서 또 비대면 진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보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굳이 그 오심이 매우 심하다 아니다라는 정도를 막 표현하는 것들은 임상 데이터 측면에서 뭐 크게 어떤 중요도는 좀 떨어지거나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구토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감별돼야 될 증상 중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감과 구토를 구분하고 이러한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빈도라든지 그런 거 횟수를 이 어떤
하루에 어떤 특정 기간을 기재해서 적어 놓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설사 파트에서도 좀 본다면 아까 이미 이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걸로 성상을 평가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횟수를 평가할 때 지난번에 비해서 얼마냐. 그래서 뭐 며칠간 또 평균적인 횟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 잔병감이나 극박감 같은 동반 증상 유무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또 한의학적인 어떤 처방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개선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타로 이제 구건, 입마름이나 두통, 근육통 같은 경우에도 정도를 평가하는 중등도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차트에도. 그렇지만 좀 보편화된 또 여러 그 단계 보편화된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5점이나 7점 리커트 척도나 바스 사용도 좀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게 비대면 진료를 해도 또 누가 기록을 해도 바이어스가 발생할 확률을 적게 하는 그런 진료 차트, 그런 증상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만 어떤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 차트를 좀 지켜보면서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아까도 그 앞서서 우리 이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경증이나 어떤 그 회복기의 환자가 좀 많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삶의 질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평가에는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평가 도구가 좀 부재하지 않았냐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평가 설문지들이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뭐 물론 유증상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임상 연구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더 좋은 질의 어떤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작용에 대한 것들 상당히 이제 일반인들은 한약하면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냐 등등의 부작용을 많이 우려합니다. 또 그런 걸로 공격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엔 그 문진 항목에도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잘 준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환자의 설명문이나 진료 시의 단순한 질문으로만 좀 끝난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잘 그래도 그 시점마다 잘 이 부작용을 체크해내면 이런 그 자주쓰게 빈용 처방에 대한 부작용의 데이터가 구축이 되는 좋은 성과로 남을 수가 있겠다. 특히 이런 관찰이 끝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팔로업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한 체계까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심하다고 판단되면 그 혈액 검사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까지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추적 조사 계획이 과연 수립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즉 어떤 그 바이러스의 완치율이라든지 이미 아까 우리 최준영 교수님께서도 빅데이터로 연동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완치에 걸리는 시간, 완치 후에 어떤 일정 기간의 어떤 추적 조사를 통해서 이 한의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바이러스 질환 이완율이나 코로나 어떤 그 재확진율, 삶의 질의 어떤 개선율의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벗어나는 특이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 동의까지 얻어서 이런 데이터를 얻는 협회 중심으로 얻고 있는데 협회가 집중 관리를 해서 어떤 양방적인 검사까지 확보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한약 치료의 어떤 효능 평가를 넘어서 다양한 어떤 요인 분석 같은 것도 시도했으면 싶긴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자료들이 쌓여서 코로나19에 대한 한의 치료에 후향적인 어떤 그 데이터로서의 유효성과 안정성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궁금한 답변 먼저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이제 들어보면 그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분석 시에 좀 더 수월하고 그런데 이제 현장의 인터페이스랑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QA 시간이나 자유토론 시간, 자유토의 시간에 이제 한번 다뤄보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넘어가면 그 코로나19가 의외로 또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도 의외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심혈관이랑 관계가 있는 거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신개내과 권승원 교수님께서 국내외 사례 어떤 진료 시 좀 주의했던 점, 주의할 점, 그리고 이제 연구 어프로치 부분에서 좀 더 접목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승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신개내과의 권승원입니다. 사실 별로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코비드19 환자들의 심혈관 이상에는 지금 한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큐트 카디악 인저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 한방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들을 다뤄줄 수 있는 ICU 기계라든가 이런 장비들 부재로 현재 환자 진료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이야기보다는 저는 현재의 이야기보다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만성기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비드19 후에 이제 심혈관계 이상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국내 사례인데 이건 언론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21세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의 경우는 기저질환 전혀 없이 폐렴 확인을 위해서 코비드19 진단이 된 후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림 A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심비대가 확인이 됐고요. 추가 검진 통해서 심근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마이오카다이티스 심근염을 진단을 받게 되면 이 환자는 평생 심부전 상태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1개월간 치료 후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음성을 받았지만 현재 심비대 소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심장 기능조차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해외에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한에 있는 중남병원 연구팀에서 코비드19 입원 환자 416명 중에 19.7%가 심장 이상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 사람들도 모두 다 기저심질환은 없었지만 심전도 이상과 또는 그 관상동맥 질환 급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트로포닌 I 수치의 증가가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곧 심근세포의 탈락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며칠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혈관을 공격한 후에 다발성 장기 손상을 만든다는 논문인데요. 한 세 케이스 정도를 리뷰했습니다. 이 환자들 모두 AC2를 통해 이 바이러스가 혈관을 공격했고, 이걸 통해서 혈관 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가 감소되고요. 그런 미세혈관 기능 장애로 다장기 부전이 일어났다는 증례였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사스의 경우를 봤을 때는 전체 환자 68%, 44%, 60%가 각각 이상 지질의 혈증이나 심장 이상, 혈당 대사 이상을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코로나19 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후에도 심혈관계 이상이 당장 또는 그 이후에 추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 관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완치자 중에 감염 기간 중 발생한 심장 질환에 따른 심부전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걸 넘어서서 추후에 이제 생길 심장 이상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심부전 환자 증상 관리에 대한 한의치료 병행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심부전 환자들을 보시다 보면 이뇨제를 활용해도 숨참이나 부종 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근거 있는 약이 현재로서는 오령산이고요. 고령자 안치성 심부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뇨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식스라고 불리는 프로세미드 그리고 톨밥탄이라는 이뇨제가 있는데 이 두 약을 다 써도 이뇨 효과를 못 얻는 증례가 약 30%입니다. 특히 고령자에서 그렇고요. 일본에서 이제 이 톨밥탄에 대한 비반응자와 반응자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증례는 많지 않았지만 오령산을 비반응자에게도 오령산을 복용시켰을 때 소변량이 증가하고 BNP 수치가 내려가는 이런 유의한 결과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톨바탄 반응자들에서도 오령산을 같이 활용했을 때 재입원 빈도가 감소한다든지 1년 후 BNP 수치 개선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오령산의 경우는 비급여 제제지만 우리가 통상 나와 있는 제제약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다지 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만성 신부전에 대한 한약 치료를 평가한 시스테마틱 리뷰나 메타 아나리시스가 있었는데 대부분 보시면 그 서양의학적 치료와 같이 했을 때 더 이제 좋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중국 쪽에서 사용하는 약들은 보기하는 인삼 황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삼기탕, 진무탕, 가미생맥산이고요. 일본 쪽 현재 연구 데이터는 같은 이수시키는 약 중에 하나로 오룡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처방이 되었든 지금 현재로서는 신부전 환자가 다량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 아티클로 뇌관, 소부, 합곡퇴충 누구나 한의사라면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경혈에 침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 조절 효과를 통해 신부전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책 제안을 제가 좀 드리면 코로나19 환자들 그 완치자 재활관리 프로그램이 앞으로 설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정신과적인 것도 물론이요, 한방 내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장기 예후 관찰을 위한 레지스트 연구 세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심혈관계 이상 여부 팔로업이 분명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방안으로, 사실 검체 채취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쉬운 내용일 수 있어서 일반 한의원에서도 이런 연구 세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 밑에 보시면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일본 동양의학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경우도 이제 에피데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증 치료에 대한 효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증 치료의 효과 중 하나로 이제 한약 치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텔레메디슨을 했기 때문에 환자 경과에 대해 조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증요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 그 항바이러스 요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 환자들을 대증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증 치료를 했을 때 가장 나은 효과를 보이는 처방은 약제는 무엇일까가 결국은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내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거의 1시간 남짓한 시간인데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좋아하는 제안과 이제 이야기들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식적인 패널 토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좀 QA 시간을 한번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QA랑 자유 토의 시작 전에는 사정이 있거나 나가실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되고요. 일단 또 사전 QA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끝나고 자유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6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 주시기 전에 먼저 댓글창에다가 질문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제 호명을 해서 이제 또 패널 중에 어느 분한테 또 질문을 주시는지 이제 마이크 키시고 말씀 주시고 질문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창을 켜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번 질문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된 청폐 배독탕 처방, 이제 한국인 재증상에 대한 처방, 그리고 이제 발표된 논문 한국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제 정리된 부분인지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최준영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 일단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실험 연구 인프라가 없죠. 사실 한의학연구원에서 이제 일부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제학 수제 발표한 게 있긴 있었고요. 예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연구하기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로 보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전화 진료만이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자료가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거나 논문이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의학 치료에 대한 의견이나 진료 지침 개발에 대한 이런 뭐 논문 같은 것들은 현재 뭐 투고가 돼서 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원격 치료 내용이 정리된다면 이제 그 한국 환자의 이제 여러 증상 분석이나 제가 엑셀 파일을 보니까 투여된 처방 같은 정리는 어느 정도 잘 출판이 돼서 필요하면 중국하고도 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자세한 답변 드리긴 참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요 2번이랑 그 3번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창이 떠 있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고요. 그 아까 요 질문 받고 나서 강영건 이사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영건 이사님 한번 또 답변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들으시죠? 네. 텔레메디슨이 막는 조절 중에서 문진만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좀 더 해서 이제 페이스톡으로 그 망절까지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몇 케이스만 사용하고 특히 외국인 환자들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문제 때문에. 대신에 문진에 좀 많은 시간을 확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거의 예진 한 2, 30분, 또 본진도 한 2, 30분 통해서 그 텔레메디슨이지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좀 노력했고요. 그런 어떤 모델들을, 그쵸? 이젠 저희가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과서를 쓰는 단계거든요. 그 텔레메디슨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또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 또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안 주시고, 그러면 또 다음번 코로나 30에는 더 나은 텔레메디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화주시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한약 처방 기조제약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쌍화탕이 오늘 새로 처방 구성 약물에 들어왔고, 이번 주에 향낭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교수님들이 이게 좋겠다, 향낭이 좋겠다, 또 쌍화탕은 계속 그 진료진들이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이 쌍화탕 중에서 경방제약에서 후원하는 한풍제약에서 후원하는 쌍화탕 제제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원 제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진단과 경옥고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그렇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요. 이 하루에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 하루에 여기서 소비되는 한약값이 한 2,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받아 있는 그 한 2억 정도의 그 물품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좀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주셨던 것 같고요. 일단 네, 정식 이제 사전 그 QA까지 끝났고 이제 자유 질문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주실 분 있으신지 댓글로 손을 들어주시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그 패널 분들 중에서 이제 다른 패널 분한테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최치호님 질문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최준영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과 가이드에 이제 보험 제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저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춘천시에서 공중보건의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한의과한테 먼저 일을 맡겨줄 것 같진 않고 이제 대공한의학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제 공중보건의 한의과가 이런 관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답변할까요?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 그 한방진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의 시발점은 그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의 그 역학조사관이라든지 그 검진, 그 코어, 도말 검사 등에 관한 이제 문제로부터 이제 촉발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일선 방역의 최일선에서 이제 공공의료의 어떤 핵심 인력 중에 하나는 공중보건인데, 이 점도 사실은 그 폐기내과에서는 지침 만들 때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공공의료 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상황인데, 어쨌건 저희 폐기내과 지침은 지금 사실 투고를 해가지고 그 SCI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대공한의업에서 단순 출판물이 아니라 그래도 그 국제 저널에 발표가 됐으니 좀 배려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빨리 저희가 그 억셉을 시킨 뒤에 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다른 그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뭔가 정부와의 어떤 또는 대공황 차원에서의 어떤 그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우리 국립의료원에 있는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폐기내과 쪽에서라도 요청이 있으면 좀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혹시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치호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그 이혜정 교수님이신가요? 네, 이혜정 교수님이시군요. 이혜정 교수님이 한방치료 기술 개발 연구에 감염병 전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공공의료 참여 위해서 기초연구, 임상연구, 종합보고서 필요하고 감염질환 연구팀의 연구도 함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질문을 어느 패널 분한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 이사님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강 이사님이 그 센터 지금 운영 중에 참여하셔가지고 센터 좀 정리 위해서 원래 먼저 좀 나가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이 지금 혼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 정식 시간은 6시 10분까지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네요. 혹시 장인수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답변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 장인수 교수님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예, 그 이혜정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어차피 이번 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러지 과거에 메르스나 더 앞에 신종플루 같은 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기초의학 파트에 어마어마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각 대학병원, 의과대학병원에 음압병실들이 있죠. 그거 다 국가 돈으로 지어준 겁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만들어 놓지만 나중에 쓸 때를 만들었지 평상시에 가동되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몽땅 만들어준 건 다 국가 돈으로 해준 거고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연구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요, 또 만들어지고, 먼 얘기가 아니고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의학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 한의 파트가 지금 참여되지도 못하고 끼어들 여지도 별로 없고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어떤 형태가 되건 뛰어들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울러서 현재 지금
사실은 감염병 학회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조만간에 또 이번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학회 활동도 좀 더 활발하게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R&D 사업에 반드시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일정한 부분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제 토의 한번, 네, 클로징 해볼까 했는데요. 잠시만요. 갑자기. 네.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질문인지 알고 봤는데, 네. 마지막 질문 혹시 하나 하실 분 있으신지요? 네. 네, 장 교수님 이혜정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근데, 거기에 이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장 교수님이 이제 무조건 앞으로 이게 지나가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연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지, 일단 오늘 이거는 임상 위주로 얘기를 한 건데, 그에 비해서 또 최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기초 쪽, 바이러스 쪽 이쪽 한약은 전혀 거의 연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패널 디스커션을 한번 더 기초 연구, 한약 연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일단 새로운 질문들은 없고, 이제 의견들이, 진영희 박사님이 이 방에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짧게 코멘트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안 되시면 댓글로라도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짧게라도 있으신지. 네, 진영희 박사님이나 권선호 박사님 중에 지금 한약연구원에서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이시니까는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코멘트 해주시는 거로 하시죠. 네. 채팅창에 하지 마시고. 또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넘겨서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댓글이 쓰이다가 끊겨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얘기하시려니까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세팅이 좀 힘들어 하셔갖고, 혹시 그러면 이제 코멘트라도 좀 길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이제 토의는 클로징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상 데이터를 만들기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현장,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새로 만들어질 감염병 제도에 들어가야 할 한의사, 이 자리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앞으로 좀 주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현재를 기반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토의 내용은 녹화되어서 KM크립 홈페이지에 특별 강연 메뉴와 KM크립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제가 대외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편집이 필요한 부분들은 편집이 되고 나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보다 나은 내용으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